이 최저임금은 1988년에 도입되고 난 이후에 아마 인상을 둘러싸고 가장 뜨거운 논의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최저임금 논의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안적인 성장 전략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김동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더 이상 수출 주도 성장이나 투자 주도 성장으로 답을 갖지 못한다. 성장의 활력이 지난 2, 3년 동안 둔화되는 상황에서 매우 비상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노동 문제,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은 소득 주도 성장을 임금 인상 만능주의처럼 매우 좁게 해석하신다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것은 기존의 노동시장 전략 또는 경제 패러다임이 사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선순환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적화 효과를 통해서 고용과 소득의 증가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임금이라는 것은 결국 임금의 이중적 역할 가운데서 노동 비용의 한 측면만을 보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성장 전략이 가져다 준 문제들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바로 저임금 함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저임금 노동 비율이 하락할 때에도 우리나라는 증가한 나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저임금 노동 비율이 이제 가구 빈곤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저임금 노동시장에서의 지난 15년 동안에 개선 없이 저임금 일자리가 꾸준하게 확대되어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은 무엇을 했나? 이것이 ILO에서 제안하는 최저임금, 그리고 노동조합, 그리고 실업급여 이런 여러 가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90년대까지는 노동조합이 저임금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효과가 유의하게 관찰되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런 효과가 약화됩니다. 이것이 노동조합의 행태의 문제인지 경제구조의 양극화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더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노동조합이 이런 저임금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효과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 교섭의 영향이 약화될수록 결국 최저임금이 중요해지는데, 그런 최저임금조차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저임금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효과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상 최저임금이 무력해진 것이죠.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의 상대 수준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그런 정책 실패가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임금 함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로 봤어도 우리가 이런 임금 둔화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이 됩니다. 왼쪽 그림에 보시다시피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노동 생산성과 임금 상승이 거의 같은 방향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임금 증가가 생산성 증가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생산에 대한 기여만큼도 분배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 격차는 더 확대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전에 비하면 1%포인트가 낮은 61.4%를 기록했고, 2000년대를 보면 정체 상태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착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노동소득이 악화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면서 임금 노동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습니다. 임금 노동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임금 소득이 차지하는 목이
저 정도로 정체되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질 임금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자영자의 노동소득을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 특히 우리나라처럼 자영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케티의 방법에 의해서 보증을 하게 되면 노동소득 분배율은 지난 15년 동안, 18년 동안 무려 1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노동목이 감소를 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임금 근로자 간의 격차가 큽니다. 어떤 형태로든 격차를 줄여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중 격차의 문제가 대기업 정규직 조직 노동의 7.4%만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만큼의 그 문제 진단은, 원인 진단은 아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을 보면 2000년대 동안에 자영소득은 감소했죠. 또한 하위 90% 임금 근로자들의 소득 점유율도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상위 10%는 늘어났죠. 근로자 내부의 격차가 늘어난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자본소득의 점유율은 상위 10%보다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노동과 자본 간의 불균형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 불평등의 문제를 먼저 주목하지 않고 근로자 내부의 격차에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진단으로 내리는 처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노동소득 분배율의 악화 그리고 실질 임금의 정체라는 것은 결국 가계의 노동소득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기업 소득이 전체 우리나라 순처분 가능 소득에서 법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배가 늘어났고, 사실 투자를 응당해야 할 경제 주체가 이제는 사내 유보, 기업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기 순이익의 3.5배에 이르는 이익 잉여금을 매년 이렇게 유보시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경제 구조가 활력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불평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총수요 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이론적으로는 노동 분배율의 감소가 이 성장에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중시하는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동 분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노동 비용이 하락한다는 것이니까 수출과 투자가 늘어난 것이 내수 감소를 상쇄하게 되면, 그보다 더 많으면 당연히 성장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제가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외환위기 이후에 나타난 그 효과는 바로 내수 침체가 소비 부진이 훨씬 더 크고 이 이윤이 늘어난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투자라는 것은 결국 소비를 통해서 소비 증가가 보장이 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좀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 2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우리가 임금 억제형, 임금 억제에 의존하는 성장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경제 성장 자체의 둔화, 침체, 그리고 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노동소득은 이제 노동 비용만이 아니라 총수요의 핵심적인 결정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투자라는 것은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고 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진단은 이미 진보적인 학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IMF와 OECD에서 1년의 연구 결과가 나타났고 2014년도에는 ILO, OECD, 월드뱅크 세 개의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불평등 억제가 바로 성장 정책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매우 중요한 보고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이때의 소득이라는 것은 임금을 높이자라는 것이 아니고 분배를 개선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것이 바로 노동소득 목의 개선이고, 또한 불평등의, 개인 간의 불평등의 개선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책들은 매우 다기합니다. 개인 간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분배 정책을 고려할 수가 있겠지만
노동소득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임금, 자영자의 노동소득 그리고 고용률 증가를 다 포괄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상위 소득에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정책, 또 단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거시정책 다 포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지금 초보적인 이게 논의가 바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각국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최저임금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은 이게 시기적으로 또는 국가 간의 비교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금액을 비교하는 것만을 갖고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배분하고 있는 건지, 저임금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건지를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상대적인 수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범위를 뭐로 할 것이냐, 통상임금이냐, 정액급여냐, 임금총액이냐, 또 임금의 대표값을 평균값으로 할 것이냐, 중위값으로 할 것이냐, 또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뭐로 할 것이냐, 매우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이견이 발생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정부의 통계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긴 세기를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10인 이상 상용직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긴 시기열인데, 거기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작년에 30%였습니다. 이것은 90년에 28%, 15년이 경과하는 동안 불과 2%포인트의 상승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국제 비교 통계를 보겠습니다. OECD가 공표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한 대개 5 내지 6위, 하위 5 내지 6위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OECD 통계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OECD 통계에서는 우리나라를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근로자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최저임금을 환산할 때 잘못 계산했다. 노사정위원회에서의 임금 보고서의 내용인데요. 문제는 어느 나라든 이게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 상용직은 일본도 마찬가지 5인 이상이고, EU 국가들은 다 10인 이상입니다. 상당수 국가들이 다 5인 10인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만 전체 사업장 5인 미만까지를 다 포괄해서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 국제비교 통계에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다 은밀한 기준을 채택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자를 확대할 때의 통계가 고용노동부 통계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평균값을 계산할 때는 OECD에서는 임금 총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30%가 나옵니다. 만약에 저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OECD가 공표하는 것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요. 시간당 정액급여, 중위값을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정액급여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높게 나타나죠. 44%입니다. 44%를 OECD 통계에 다시 집어넣더라도 우리나라가 한 8위권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나라의 상대 수준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 효과와 관련되어서 최저임금을 올려주고자 하는 것은 선의의 정책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 경제학 원론 책에 나오는 것이죠. 경제 이론마다 상이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30년 동안의 논의를 짧게 리뷰를 해보면 80년대까지는 대체로 최저임금은 실업을 야기한다,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90년대에 카드 앤 크루에거의 연구가 등장한 이후에 이른바 신최저임금 연구가 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지배적인 견해가 다 무력화되었죠. 일부 반박하는 증거가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서 메타스터디라는 것은 기왕에 수십 편의 논문들을 다 리뷰해서 도대체 연구 결과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 최저임금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가 지배적입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아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연구자가 관찰하기에는 매우 작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닐까라는 정도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저임금의 연구가 왜 경제학자들은 맨날 고용과 근로시간에 주목을 하는데 그런 배분적인 효율성이 아닌 왜 기업은 그걸로 하지 않고 왜 해고를 시키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 기업은 버티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직률이 줄거나 조직 효율성이 높아지거나 또는 가격을 인상하거나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을
적게 하거나 이 다양한 형태의 조정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아직은 그 합의를 이루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석 자료나 방법론에 대한 합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체로 최저임금이 실업을 야기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체적인 합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제 신규 채용을 억제한다라는 그런 견해 주장에 대해서는 저렇게 따지면 노동수요 탄력성이 무려 6입니다. 1982년 브라운이 발표했을 때 최저임금의 노동수요 탄력성은 0.1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값이죠. 물론 신규 채용에 한정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아직 우리가 이게 정리돼야 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이 빈곤의 감소 효과가 없다라는 것이 또한 논쟁입니다. 최저임금 근로자들과 빈곤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우리가 빈곤 가구가 속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빈곤 가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최저임금에 있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빈곤 가구에 반드시 속하는 건 아니죠. 논의의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의 자체는 미국의 컨텍스트인데 미국에서는 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보시는 것처럼 25세 미만이 절반입니다. 대부분이 세컨드 언어입니다. 우리나라는 25세 미만이 20%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가구주가 40%가 넘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는 미국보다 세컨드 언어가 아닌 프라임 워커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OECD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평등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빈곤 감소가 아니라 하위 40%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다 넓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아니라 보다 표적화된 근로장려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논의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부담할 걸 왜 납세자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정당화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저임금을 방치하고 세금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선 방향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간적인 존엄을 누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최저임금 기준에 대해서 객관적이나 과학적인 잣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우리는 그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임금 고용률은 OECD 최고 수준에서 지난 10년 동안 내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 임금의 일정 비율로 목표를 정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당겨지고 점진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그 시기와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이냐는 다 열려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 준수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미만율이 12%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책임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응당 막았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 감독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노사관계 동향 파악이 중요하죠. 임금체불 이 두 가지 업무만으로도 근로감독관이 할 겨를이 없습니다. ILO 협약에서는 근로감독관이 노사관계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노동기준감독관이죠. 우리도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근로기준감독관이 되어야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징벌적 배상을 포함한 최저임금 준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과제가 바로 영세사업체의 문제입니다. 영세사업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프랜차이즈의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최저임금 지키지 않는 육아휴가를 주지 않는 근기법을 위반하는 그 많은 프랜차이즈들 많습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영세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노동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도 추계가 분석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이걸 동태적으로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그 근로자들이 가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거시적인 정합성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동비용 상승의 부담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차적인 원인은 바로 시장의 불공정 거래, 골목상권 보호와 같은 산업정책과 공정거래 정책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그 영세사업주에 대한 어떠한 사회 안전망도 구비하고 있지 않은 이런 지금 현재 사회정책을 두고서 자영자의 고충 때문에 최저임금 논의를 기피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복지 논의는 많았지만 우리가 재분배의 부담이 워낙 큽니다. 바로 그것을 승률적으로 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장에서 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분배의 문제인 것이고 시장 분배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제 그리고 생산성임금제 다양한 형태의 임금 정책의 한 패키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존경하는 우리 후배 학자인 이병희 박사하고 이런 자리에서 만나서 서로 이렇게 토론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의 좀 이렇게 이걸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다시 우리 이병희 박사님의 이제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최저임금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요, 제가 이렇게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느꼈던 걸 좀 잠시 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소득주도형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소득주도형 성장은 이미 미국에서 레이건 시대 때, 한국에서는 참여정부 때 이미 시도가 됐던 거죠. 참여정부 때는 분배 중심의 성장이라고 해가지고 분배를 개선하면은 그것이 성장을 일으키고 그것이 다시 고용을 창출하고 다시 복지가 개선되고 또 분배가 또 나아지는 그런 선순환 과정을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여러 정책을 했었고요. 레이건 때도 우리가 이제 세금을 완화시키면은 실질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것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성장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에서 이제 그게 레이거노믹스, 공급주의 경제학인데, 실질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평가들이 있습니다. 평가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평가보다는 별 의미가 없었다라는 평가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하시는 게 이제 인클루시브 성장, 즉 포용하는 성장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EU도 그렇고 지금 G2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인클루시브 얘기하면 꼭 들어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성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클루시브 포용하는 성장에 대해서 누구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다 환영하죠. 저도 이렇게 소득 분배 불균형 당연히 해소시켜야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할 때 인클루시브, 즉 포용적 성장과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같이 밸런스를 이룰 수 있는 거냐, 두 마리 토끼가 같이 잡힐 수 있냐, 이 문제가 사실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 분배가 외환위기 이후에 악화됐는데 그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 사이에 성장을 대기업, 수출,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업과 영세한 중소기업과 그 다음에 내수산업이 상대적으로 이제 약화되고, 그 결과가 결국 뭐냐면 결론적으로 나타나면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격차 확대, 임금 격차 확대는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소득 분배, 소득 중심의 그 성장이라는 것을 제가 듣기로는 그 정책 중에서 마치 텍세이션이라든가 세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처럼 저한테 들린다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가진 사람한테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부자 정세일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든가 경제시장 또 금융 구조개혁과 같은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됐을 거고, 세 번째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경제민주화입니다. 즉 노동시장과 실무시장에서의 그 경쟁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 거고, 네 번째가 이제 중소기업과 자영업 분야의 경쟁력을 개선시키는, 향상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과연 서스테이블한 거냐, 지속 가능하냐, 그것이 사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단순히 세금을 걷어서 뿌리는 것은 더 이상 서스테이블하지 않다, 지속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으냐 낮으냐, 사실 그건 아까 이병희 박사도 말한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거는 2000년 이후에 최저임금의 상승 속도가 임금 상승 속도가 항상 빨랐다는 거죠. 높았다는 겁니다. 특히 그 기간이 언제냐면은 참여정부 시기하고요, 최근 2001년 이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수혜 근로자의 비중이 그동안 급속하게 증가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3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자의 약간 7.8%, 10% 안 되죠. 많이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다가 지금 와서는 그게 거의 한 15%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10% 이하일 때 하고 15%일 때 하고 이때 과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충격적 효과가 과연 똑같을 건가 하는 그 이슈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15% 정도가 한국의 경제적인 실력, 경제 능력에 봤을 때는 거의 한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저임금 올리는 건 저 찬성합니다. 당연히 올려도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게 적용 영향률이 15%를 넣게 되면은 그건 일종의 뭐냐면 문지방 효과가 발생해서 그때부터는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히 급속도로 심화될 것이다 라고 저희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연령별로는 10대에서 또 60대 이상 그리고 학력별로는 초졸 이하의 저학력자의 경우에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산업별로 봤을 때 저임금 근로자들이 어디에 분포되냐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소매, 그다음 음식 숙박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또 보건복지, 개인 서비스 등의 저임금 근로자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걸 좀 다른 측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산업별로 전체 임금 근로자가 100명이라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몇 %냐를 보이는 겁니다. 그거 보시는 것처럼 흥미로운 것은 농림어업 쪽에서 거의 한 42.9% 정도고요. 가장 많은 데가 이제 가사 서비스입니다. 흔히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우리 저 집에서 도와지는 이제 가사 도우미들이죠. 그분들이 한 55.4%.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숙박업이 한 34.2%. 그 다음에 도소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사업시설 관리 및 지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여가, 또 개인 서비스 일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서 보시는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몰려있는 산업 자체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조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영세 사업장들, 영세 자영업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분야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 최저임금 임금 근로자를 100명이라고 그럴 때 이분들의 대부분 어디에 분포했냐면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최저임금 이하 저임금 근로자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저기 일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라든가 뭐 맥도날드의 직원들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영세 사업장들, 주위에 있는 음식점들, 주위에 있는 조그만 가게들, 한두 명씩 고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서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슈는 뭐가 되냐면은 최저임금 이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영세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의 관계인 겁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가 아니라 영세 사업장 내에서의 사용주와 임금 근로자 간에 누가 더 소득을 가져가느냐, 누가 더 잉여 가치를 가져가냐 이 문제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더구나 이제 자영업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크게 늘었습니다만은 자영업의 비중이라든가 자영업 종사자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저임금이 없더라도 이미 자영업 쪽에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구조조정이 발생되고 있고요. 지난 10몇 년 동안 자영업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영업 쪽에서의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최근 10년 정도는 앞으로 계속 돼가지고 자영업 비중이 한 20% 정도까지 갈 때까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우리 국가 정책은 자영업 분야에 대해서는 자영업의 연착륙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데 최저임금을 갑자기 급속도로 올릴 경우에는 자영업 부분에 큰 타격을 받아서 그것이 결국은 자영업의 구조조정을 확대시키고 그것이 결국은 자영업의 경착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병희 박사께서 최저임금 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최저임금이라는 건
저는 미니멈 임금이거든요. 평균 임금도 아니고 자기가 받는 통상임금이나 평균 또 총액 임금도 아닙니다. 따로 말하면은 최저임금을 고용 분석,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를 분석하기 매우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고용의 변화가 최저임금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은 거시경제 변화라든가 아니면 인구 변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정부 정책 변화 때문에 고용이 바뀐 것인지 우리가 구별하기 매우 어려운 시스템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렇게 이병희 박사한테 동의를 하지만 또 하나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이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그 관점에서는 저는 좀 반대합니다. 상당수 한국에 나타난 상당수의 연구 결과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였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저는 숫자로 보면 더 많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문제는 결국 이겁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기업은 두 가지를 반영하겠죠. 하나는 사람 수를 줄입니다. 또 한쪽은 근로시간을 줄이죠. 그런데 근로시간 감소는 우리가 측정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관찰하는 건 주로 뭐냐면 고용률, 취업자 수가 늘었냐 줄었냐를 보는 것이 실제로 이 사람이 하루에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근로시간이 줄는다고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소득 증대는 그것이 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저는 최저임금을 통해 가지고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고 그것이 소비 진작과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한계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근로시간이 똑같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근로시간을 줄인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저는 이렇게 이런 어떤 소득 주도형 성장 전략에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실증적인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제가 이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몇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만약 성장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에서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늘어난 속도가 최저임금 인상과 똑같다 그러면은 결국 노동시장에서 충격은 없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최근에 경제 성장 잠재력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에 일자리 많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내실 뜯어다 보면은 경제 성장에 따른 경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증가라기보다는 정부가 보건복지 분야에 돈을 투입해서 만든 정부 주도형 일자리 창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13년 동안에 일자리 창출을 보시면은 전체의 약 한 40% 가까이가 어디서 생산됐냐, 창출됐냐면은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지난 몇 년 동안 더 심각해졌던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도소매라든가 음식수법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는 사실 지난 한 거의 10년 가까이 고용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최저임금을 갑자기 10%, 20% 올렸을 때 그것이 어떤 노동시장 충격을 가져올 것인가, 그것이 저는 걱정인 것이죠.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을 한 5%, 7% 올린 건 저도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래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10%를 넘어갔을 때는 저는 상당히 큰 충격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노동 수요 탄력성입니다. 과연 임금을 올렸을 때 과연 총소득은 늘어날 것인가 이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장 경제론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게 되면은 임금은 올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또 취업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갖고 가는 순소득, 총소득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한국의 자영업자들,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30인 미만의 영세 기업의 노동 수요가 과연 그렇게 비탄력적일까 하는 이슈가 있는 거죠. 저는 적어도 자영업 분야에서는 노동 수요가 매우 탄력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근로자와 기업의 협상력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기업이 독점적인 지위에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채용하고 임금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다면 그 경우는 기업은 초과 이윤을 발생하겠죠. 그럴 경우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에 기업은 자기 초과 임금을 내주면 되니까 사실 고용에 대한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영세기업, 영세자영업 분야에서 과연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들 노동수요를 결정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영세자영업에서 어떻게 잘하신 것처럼 너무나 완전한 거의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운 데인데 거기서 어떤 특정 기업이 특정 영세자영업자가
자기가 독점적으로 임금을 결정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최저임금 인상은 결과 곧장 뭐로 나타나냐면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실질적인 이윤 감소 또는 부담 증가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항상 존경하는 뭐 사실 수사관이 아닙니다. 진짜 제가 존경하는 그 후배인데요. 최저임금과 빈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동의합니다.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 가계수를 보면 빈곤 근처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자, 가구에 두 사람이 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최저임금 올라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이 임금이 더 올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20만 원 가구 소득이 오른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과연 빈곤에서 탈출할 확률이 얼마큼 될 건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무슨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게끔 만든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다는 걸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근로장려세제를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근로장려세제가 한계가 있는 건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 이병희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비공식 분야의 공식화라든가 사회안전망의 강화라든가 이런 것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이렇게 의견을 달리하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기업가가 부담해야 될 돈을 왜 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하느냐? 이 문제에서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근로장려세제라고 받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미 기업 내에서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생산성만큼 임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근로자가 자기 생산성보다 낮게 열악한 임금을 받고 있다. 일종의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생산성만큼 임금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때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 올려서 이 사람한테 임금을 10% 더 주라 하는 것 자체는 그것도 언페어한 거죠. 그 사람 생산성이 10%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나서서 10%더 임금을 더 주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근로장려세제가 현재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죠. 그건 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같이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이슈로 저는 보여집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신 게 외국인 근로자 이슈입니다. 지금 작년 말로 외국인 근로자가 85만 명입니다. 이들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근로자들에 해당되는 거고 실제로 저는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외국인 근로자들 최저임금을 상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만 지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상당수는 통계 잡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한국 경기가 좀 어쨌든 간에 최근에 외국인 근로자들 불법 합법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것이 결국 이런 최저임금을 잘못하다 보면은 결국 외국인 근로자들의 증가 또는 정주화를 유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물론 큰 위험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첫 번째 최저임금의 단계적 점진적 상승이 필요하다. 저도 그래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상승, 예를 들어서 10% 이상을 높이게 된다면 그건 뭐냐면 취약계층 사이에 양극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은 영세자영업자 어차피 일부는 해고할 수밖에 없고 해고당한 사람도 취약계층이죠. 남아있는 사람도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 사이에서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누가 살아남느냐. 그 살아남은 사람은 임금이 더 올라가겠죠. 하지만 해고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야말로 빈곤 개념과 빈곤 상태와 사회 안전망에 포함되게 되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인 거죠. 저는. 그래서 물론 아까 낙관적으로 우리가 최저임금을 10% 이상 상승하더라도 고용 취업자가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는 통시 충격 효과가 올 거라. 왜냐하면 지금 적용률이 15% 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충격이 안 올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최저임금 상승을 하더라도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임금 밀집 분야의 경쟁력 강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비공식 노동의 공식화, 사회안전망 개혁, 그리고 경제 민주화, 또 자영업 부분의 생산성 강화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적으로 추진돼야 된다.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임금 최저임금이 다변화다. 그래서 지역별, 산업별로
우리가 좀 최저임금을 다양화시켜 가지고 혹시나 자기가 이렇게 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좀 더 혜택을 확대시키고 강화시키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최저임금 문제를 소득 분배 문제 이것을 사실상 문제는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문제인데 이걸 최저임금 문제를 갖고 오게 되면 어떤 경우가 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이슈가 아니라 차라리 영세한 중소기업 내에서의 사용주와 근로자들의 싸움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그걸 굉장히 우려하고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의 상승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